올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격렬한 갈등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훨씬 더 충격적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다른 곳의 급박한 상황들을 보도하느라 바쁜 사이 북한은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준비 작업들을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규모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움직임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북한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요 적국이자 변함없는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었죠. 이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유지해온 평화적 통일 기조에서 뚜렷하게 벗어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기존 헌법에 남아있던 통일 관련 서술을 사실상 재정리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발표 이후 북한이 취한 조치는 더욱 상징적이었습니다. 2001년에 세워져 평화 통일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이 구조물은 북한의 통일 서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었지만 올해 초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포착되며 정책 방향 전환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상징 파괴를 넘어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 기념탑의 철거와 적대적 표현의 강화는 북한 내부 선전에서조차 통일 개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죠. 이렇듯 2024년 초 북한에서 일어난 일련의 조치들은 남북 관계의 기존 틀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유지된 통일 상징과 정책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정리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전략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드 해커 같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이미 남한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결론지었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결정과 같은 수준의 중대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전쟁 자체에 대한 의지는 이미 굳어졌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죠. 처음에는 이런 분석들이 과도한 해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매일같이 전쟁을 위협해 왔으니까요. 늑대가 온다고 외치는 이야기처럼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국제사회가 둔감해진 면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에 김정은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우스 코리아를 최우선 적국 프린시펄 에너미우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월에는 실제로 남북을 연결하던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습니다. 2000년대 화해 분위기에서 구축된 물리적 연결고리들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북한의 기록적인 미사일 실험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수백만 발의 포탄과 각종 군수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면서 수천 명의 북한군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군사협력 수준은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수십 년간 낡은 소련 장비에만 의존하던 북한군에 현대 러시아 군사 기술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기본 논리를 이해하려면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주요 후원국을 잃고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졌어요. 반면 남한은 미국 장비로 시작해서 점차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들로 군대를 현대화해 나갔습니다. 약 3만 명의 주한미군과 함께 남한이 보유한 기술적 재래식 화력 우위는 또적이 되었죠. 만약 북한이 1950년처럼 다시 남침을 시도한다면 정권 자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수십 년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안정과 정통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어요.
문제는 북한이 외교적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외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핵 개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가 먼저 그 다음 비핵화를 주장했고 미국은 그 반대를 요구했어요. 특히 2003년 이라크와 2011년 리비아에서 핵무기를 포기한 후 정권이 무너진 사례들을 본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외교적 교착 상태는 결국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김정은이 모든 것을 걸고 임한 트럼프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단 이틀 만에 결렬되면서 북한의 30년간 대미 외교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나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바보로 보지 말라고 적었던 것에서 당시의 좌절감과 굴욕감을 엿볼 수 있죠. 2021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상황은 김정은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간 810억 달러 넘는 지원을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대가 탈레반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요. 이 참사는 전 세계 반미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세계의 지배력이 마침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몇 달 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이 전쟁은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에게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버티면서 탄약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외부 세계와의 무역이 차단된 러시아로서는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북한이 등장했죠. 수십 년간 한국 전쟁에 대비해 축적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무기고를 러시아가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들을 보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9월에는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푸틴을 만났어요. 2024년 여름에는 푸틴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오랜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냉전 시대로 돌아가 러시아와 다시 동맹을 맺는 길을 선택했죠. 미국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 약 11,000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컨테이너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될 군수품을 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보수적인 추산으로도 160만 발, 많게는 600만 발의 포탄이 러시아군 손에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포탄의 품질은 의심스럽지만 워낙 엄청난 양이라 러시아가 전장에서 포격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궁금증은 러시아가 이런 도움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했느냐는 점이죠. 단순한 현금이나 석유, 식량을 넘어서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건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입니다.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러시아제 엔진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3년 말 북한이 성공적으로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도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건 대륙 간 탄도 미사일로 핵무기를 발사하고 대기권 재진입에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거든요. 2024년 6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다중 독립 목표 재진입체, 즉 AIRV 기술을 탑재한 미사일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서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기술이죠. 북한이 이런 첨단 기술을 단독으로 개발했을 리는 없고 오랫동안 MIRV 시스템을 운용해온 러시아가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북한이 오래된 인류신 76 항공기를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공한다면 북한 지휘부가 공중과
미사일 공격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탐지 및 레이더 능력도 크게 향상될 거예요. 이 모든 작업 역시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얻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은 수십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구식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어 소음이 크고 탐지가 쉬워요. 작전 범위도 북한 근해로 제한되죠. 2023년 9월 북한이 공개한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핵무장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으로서는 최초로 확보한 능력이겠지만 여전히 재래식 동력이라 작전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핵 추진 잠수함이 도입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조용하게 작동하고 수십 년간 연료 보급 없이 작전할 수 있거든요. 더 은밀하고 오래 그리고 훨씬 먼 거리에서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무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태평양에 배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괌이나 하와이, 심지어 미국 서부 해안도 공격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핵잠수함을 순환 배치한다면 언제든지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아직 현실이 된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핵잠수함 함대를 보유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이런 기술을 얻으려 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핵심 기술이겠지만요. 2024년 봄 러시아는 외교적으로도 북한을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서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감시 기구의 연장을 차단해버렸어요. 이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죠. 북한의 군사력이 냉전 종료 후 수십 년간 썩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변화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북한은 GDP의 30% 가까이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현재 실존적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 연간 국방 예산 전체가 미군 예산의 이틀치밖에 안 됩니다. 한국 군사 예산은 북한 채 경제보다도 큰 규모죠. 재래식 전력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탄 공급 외에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가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북한의 고민거리였을 거예요. 러시아가 결국 자체 포탄 생산 능력을 늘리면 북한의 낮은 품질 비축분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외에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력이죠. 러시아는 현재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뉴욕타임스 9월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약 61만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사자만 15만 명, 부상자가 50만 명을 넘는다는 분석이에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 속도로는 하루에 1000명씩 사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인력 손실로 전선에 투입할 추가 병력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전면적인 총동원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쟁 비용을 크게 부담하지 않았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부르크 같은 부유한 도시 주민들에게까지 전쟁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라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추가 동원령보다는 북한에서 인력을 사오는 게 푸틴에게는 훨씬 저렴한 선택지였을 거예요. 김정은 역시 러시아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더 많은 첨단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겁니다. 북한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일 거예요.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가 현역이나 예비군, 준군사 조직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북한 남성은 10년, 여성은 8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죠. 현역 상비군만 135만 명으로 미국과 비슷하고 러시아보다도 많습니다.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2024년 10월부터 실제로 상당수의 북한군이 러시아 내에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약 3,000명의 북한군이 몽골 국경 근처에서 쿠르스크 지역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쿠르스크는 8월 이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군이 침공해서 영토를 점령한 곳이죠. 10월 중순에는 서방 외교관들이 이미 10,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추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들은 연말까지 이들이 최전선에 배치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한국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북한군이 있다는 보고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제한적 수의 북한군이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정확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나게 확전되고 있다는 의미죠. 10,000명의 북한군이라는 숫자 자체는 거대한 전쟁의 스케일에서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일 수 있어요. 러시아가 유용성을 검증해보는 일종의 시험 운영일 가능성이 높죠. 언어 장벽과 작전상 차이점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고, 북한군의 품질도 의심스럽긴 합니다. 수십 년간 실제 전투 경험이 없어서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추정된 10,000명의 북한군은 훨씬 더 대규모 파견의 선발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국경 경비대로 활용해서 쿠르스크나 다른 국경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러시아군을 최전선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북한이 인력 지원 대가로 러시아 기술을 받으면 우크라이나 전선의 균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도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2022년 23회로 기록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2024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55에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고가 85에서 다개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310개의 핵탄두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과 비슷한 규모가 되는 거죠. 북한이 이런 더 큰 핵무기고를 보유하게 되고 러시아 기술 공유 덕분에 투발 능력이 향상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김정은은 지난 3년 가까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핵 위협과 확전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 데 주저해온 것을 지켜봤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푸-16 전투기를 제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고, 미국은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 공격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북한의 핵무기고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해졌고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외교적 지원을 얻었으며 수만 명 이상의 북한 군인과 장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현대 전투 경험을 쌓고 돌아온 상황 말이에요. 이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은 곳에서 중국이 여러 이유로 대만 침공을 최종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중국의 대만 침공은 2030년 이전 6년 중 어느 때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능성 높은 시기는 2027년에서 2030년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대체로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승리했을 수도 있죠. 중국이 이 기간에 침공을 시작한다면 미국이 대만 지원을 위해 중국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초강대국 간 21세기 최대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중국의 막대한 군대가 대만을 향해 진격하면서 미군은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 기지들을 활용하려 할 거예요. 한국 서해안의 오산과 군산에 위치한 공군 기지들을 포함해서 대만의 모든 군사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하려 할 테니까요. 미국이 이런 기지들을 사용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전시에 이런 기지들을 무력화하려는 엄청난 동기를 갖게 될 거예요.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모든 미군 기지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분쟁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중국 공격 목적으로 한국 영토 내 기지 사용을 미군에게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중국이 한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거의 확실히 중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에 있는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미군 기지들은 확실히 전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즉, 일본과 미국 목표물을 향해 발사된 중국 미사일들이 여전히 한국 영토나 인근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미사일을 격추한다면 중국은 북한이 남한 공격을 감행하도록 부추겨서 한반도의 미군을 교란하고 봉쇄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더욱 긴박한 전투에서 미군을 배제하려는 목적이죠. 더 놀라운 건 북한이 중국의 직접적인 부추김 없이도 한국과 동아시아 다른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감행할 주요 동기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으로 주의가 크게 분산된 상황에서 훨씬 강력한 핵 능력을 갖추고 러시아의 기술과 외교로 무장한 북한이 기회주의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때가 마침내 왔다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불법 국가로 거부하고 모든 영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평화적 재통일도 배제했으니까요. 북한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미군이 남한에 막대한 증원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급증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올 것이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중국과의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 그런 축적에 대한 위험한 선제 핵 공격을 계산하게 만들 수도 있죠. 지난 수십 년간 평화 시기 동안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그곳의 안정을 중시했으며 미국과 협력하여 그것이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 전시 시나리오에서 특히 중국이 전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면 그런 계산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중국은 대만의 더 중요한 전선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장려하여 한반도 안정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만을 놓고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북한에 맞서 한국에서 두 번째 전선에 직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격려로 대담해진 북한이 미군의 외교 및 군사 지원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테니까요. 아프가니스탄 붕괴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잠재적 승리라는 선례가 훨씬 더 진보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공격 실패 시 정권에 대한 주요 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더라도 북한은 러시아의 모든 기술을 활용하여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스스로 점점 더 위험한 재래식 모험을 감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두 한국 사이에서 미래 위기에 가장 가능성 있는 발화점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죠. 북방한 개선 NLL, 남북한과 황해 사이의 해상 경계선은 1953년 휴전 당시 유엔 사령부가 설정했지만 1999년 이후 북한이 이 지역에서 해상 경계에 대한 자체 해석으로 격렬하게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사이의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이며 최근 몇 건의 치명적인 사건과 거의 전쟁으로 번질 뻔한 사건들을 포함해서 빈번한 충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2010년 분쟁 지역 근처를 항해 중이었으나 유엔이 인정한 섬보다 훨씬 남쪽에 있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여 46명의 대한민국 선원이 사망했어요. 몇 달 후 같은 해에 분쟁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포병 훈련이 실시되자 북한은 한국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직 초보적인 초기 단계에 있었고 외교적으로 훨씬 더 고립되어 있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머지않은 미래에 러시아의 모든 지원과 훨씬 더 발전된 핵 능력을 바탕으로 분쟁 해역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월 김정은이 평화 통일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남한을 주요적으로 규정했을 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남쪽 국경은 불법적인 북방 한계선이 명확히 그어졌으며 다른 어떤 경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 영토, 육지, 공중, 바다에 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나 가까운 미래에 2010년 연평도에서 일어난 일과와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이 그 지역에서 하는 일에 격분하여 연평도를 다시 포격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섬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멈춘 직후 북한군이 스스로 섬에 예기치 않게 상륙하여 작은 지역 한국군 수비대를 압도하고 점령했다고 가정해보죠. 남쪽에 대한 이 제한적인 공격과 작은 섬에 대한 소규모 점령은 러시아가 제공한 핵 그림자 아래에서 김정은의 재래식 공격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시험이 될 거예요. 한국이 굴복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핵 위협 확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한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섬을 탈환하기 위해 자체 항공기와 해병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의 다른 곳에서 미래에 점점 더 위험한 공격을 확실히 장려할 거예요. 북한이 인근 무인도 중 하나인 분쟁 해역에 핵 미사일을 발사하여 경고 사격을 가하고 남한이 물러서도록 강요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공식적인 유엔 규탄이나 개입 승인을 무시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시점에서 남한과 미국은 정말로 강행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작은 섬 때문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까요? 아니면 물러서서 북한의 핵 협박에 굴복하여 작지만 상징적인 승리를 안겨줄까요? 그 후 북한은 이전보다 더 대담해질 거예요. 북한은 결국 러시아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한 것처럼 그 전략을 응용하여 남한을 점점 더 공격적으로 갉아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 그림자가 항상 배경에 불길하게 숨어서 에스컬레이션의 한계와 실제로 적선이 그어질 곳을 시험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핵 위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 후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핵 반응을 촉발할까봐 너무 가혹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한반도 상황이 최근에 훨씬 더 위험해졌고 이제는 많은 분석가에게 이전의 북한 위협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믿지는 않으며 불가피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합리적이라고 믿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1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가 왔다고 느끼지 않는 한 남한과 미국과의 주요 전쟁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시작하더라도 그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침공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면 북한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가는 길은 극히 작을 거예요. 하지만 북한이 남한의 작은 섬에 대한 재래식 공격 같은 소규모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어쨌든 그들만의 독립적인 확전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이건 비웃거나 조롱해서는 안 될 점점 더 심각한 위험이며 세계가 스스로 대비하기 시작해야 할 일이에요. 억지력이 애초에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최근 다른 곳에서 억지력이 여러 번 실패했고 대부분의 외부인이 불가능하거나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전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푸틴이 그렇게 하는 것을 충분히 억제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하마스는 대부분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적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을 충분히 억제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는 일반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는 가정에도 적용되는 논리이지만 누군가가 명확하고 좋은 탈출구가 없는 구석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그 구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외부인에게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일을 할 가능성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진심으로 이 모든 전제가 완전히 틀렸기를 바라며 제 머릿속에서만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